만약 여자친구가 숨 막히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다고 해서 그녀가 곧 죽을 나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한 탐욕을 조용히 없애고 그 안에 상자를 만드는 행위를 존중하는 순간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글쓰기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던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친척에게까지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람이고 32살입니다. 현재 도시의 대기업에서 인사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재은은 개인팀 팀장이었고,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맹목적인 희생과 한없는 사랑 덕분에 귀한 꽃처럼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이시고 어머니는 도랑 옆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십니다. 저는 주저없이 저축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 땅에 약간의 돈을 더해서 합작 투자로 50억 원짜리 동양식 혼합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21층에 있었는데 드넓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쫓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여길 만도 하다. 인내는 오히려 나를 짓밟을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 집안의 부유함에 대한 특권 의식과 나약함이 숨어 있었다. 장모님은 내가 집안일을 하고 모든 것에 인색하고 낡은 환상에 갇혀 10대 잡지나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맏며느리로서 나는 최소한 집안 살림의 일부라도 책임지기 시작했다. 월 20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했는데 매일 사용하다 보니 식료품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지갑에서 공제했다.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내가 당연히 가족을 위해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저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든 말을 기록해 두라고 시어머니의 의료비와 용돈을 충당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맹목적인 희생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말하는 ATM, 살아 숨쉬는 ATM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돈을 인출했고 시어머니는 감사하기는커녕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관대한 아내인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아들의 오토바이를 사서 돈을 벌고 있고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과 도로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가 그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남편이 너무나 속물적이었기에 저는 쓰라린 눈물을 억누르며 이 어색한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밤 9시, 10시까지 야근을 하며 녹초가 되었고 제가 모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조금만 참아라. 그는 자신이 둘째 아들이라며 형이 어머니를 돌봐왔고 이제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들였다며 온 세상이 자신에게 사랑과 의미를 담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심지어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취하려 들었고 가족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소리치며 뭐가 큰일이라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가족끼리 이렇게 옹졸하고 계산적이라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경고 신호이자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경계선입니다. 어린아이의 손길이 닿을 듯 말 듯한 카펫부터 시작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꾸민 깨끗하고 깔끔한 집은 이제 영국식 침실만 남을 정도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다시는 효심을 핑계로 삼고 성은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저를 무조건 내쫓는 무자비한 반응을 보였기에 저는 또다시 어리석고 기생적인 사람처럼 매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폭풍 후 치던 밤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내 생명력을 빨아먹으려 드는 그 비열한 기생충들에게 안방 문을 열어주게 만들었다. 3일 후 귀청이 터질 듯 울리는 회의실 전화 소리와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 속에서 그들의 벌을 견디기 위해 나는 억지로 자존심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기름때 묻은 쓰레기 트럭에 너덜너덜한 쌀자루를 싣고 들이닥치거나 시동생과 올케인 여자가 더러운 침구 더미를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밀치고 당기며 진흙투성이 발로 깔끔하게 정돈된 것일 바닥을 짓밟았다. 마치 신발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위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뒹구는 모습을 보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들의 뻔뻔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50억 원짜리 아파트의 가구들이 거실에 전시된 것을 보고 탐욕의 증표라고 판단한 그녀는 마치 시동생의 별명이라도 되는 양수입업자 이야기를 계속하며 작은 집에 배 모양 가방이 있는 게 괜찮냐고 물었다. 두 아이는 내가 가져온 초콜릿의 손자국을 남기며 전염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지도 모르니 나 좀 돌봐줘 라고 말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식탁을 차려야 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내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도시 음식이 밍밍하다고 투덜거렸고 시동생은 성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환상적인 일들만 이야기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서 나의 평화로운 안식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불을 질러 귀청이 터질 듯한 쿵쾅거리는 소음을 내며 내 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은 시동생이 버린 배설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고 은서가 부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갈등의 위험도 있었다. 새벽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에게 은서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하면 성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왜 가족 중에서 우리가 괴짜처럼 행동하냐고 따졌다. 악취와 고립감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렸다. 그들은 나를 인간 ATM, 인간 ATM, 인간 ATM, 인간 ATM으로 만들려고만 했다. 진짜 절정은 그들이 온 지 정확히 2주 후에 터졌다.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 10시가 넘도록 열이 오르고 있을 때 그들은 안방에서 갑자기 뛰쳐나왔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그들은 내 침대 위에 더러운 것을 치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이 집이 성의 주인이 아니니, 아니 절대 아니니 우리 모두 여기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생은 어머니의 말에 떨며 어리둥절해했다. 마치 인간의 몸이 그저 순종적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박하는 듯. 이 집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은 성에 대한 비겁한 반항이라는 듯. 그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마치 목을 조르려는 듯.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목을 가다듬으며 과거의 관용을 잃었던 모든 기억들을 떨쳐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조용한 각성이 시작되었다. 나는 얹혀 사는 자리에서 안방 문을 열고 조용히 룸메이트에게 애정을 전했다. 불안과 법의 공포 그리고 차가운 돈의 유혹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이 아파트에는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까지 그 은혜를 모르는 무리가 마치 내 침실인 것처럼 편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그 벽화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여기에 안 계시고 모든 것을 멋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준 선물들, 어머니가 가구 박람회에서 고르신 가죽 가구 위에 놓인 고추장 병, 얼마 안 되는 옷들, 그리고 거실의 치파오를 정리하는 일을 맡은 시누이 두두는 한술 더 떠서 내 사무실 가구 담당자를 따라 했다. 이것들은 도구들이고 컴퓨터를 더 잘 쓰도록 양파 감자 썰기 소리를 내며 웃는 칼도 있다. 들어올 때부터 감시했던 것들은 그대로 놔둘 수 있었다. 내가 단단히 묶어두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그들을 깨우는 단호한 과정이었다. 남편 성은이에게 연락한 후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는 온갖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께서 다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 계셨을 때 그는 냉정하고 태연하게 안방을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인에게 내주라고 요구하며 방 안 여기저기에 담요와 시트를 깔고 자라고 했습니다. 5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낯선 사람이 안방에 들어와 명주가 흘린 서러운 눈물이 헛되고 동정심이 없냐고 묻자 그는 드레스룸에서 명주를 쫓아냈습니다. 효심을 가장한 그는 제 초라한 옷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외로운 하소연의 연속, 돈과 잠자리만 제공하는 말하는 ATM일 뿐이었고 그들은 드레스룸에 있던 제 물건들을 마구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는 자, 한 걸음만 덜하며 제 핸드백을 뒤져 작은 아파트에 등기 서류까지 찾으려 했습니다. 시동생은 시내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으면 투자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자가 바로 내부 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이나 권력자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헬리콥터처럼 조종당하는 순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함정이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첫 단계로 10년 동안 유지해온 가족 용돈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하고 모든 추가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이전 용돈은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었고 시동생이 학비를 단 한 번만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겼습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와 휴대전화를 통해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탈의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감히 어떻게 자기에게 밥을 먹일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는 깨진 반지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전의 침묵처럼 그들을 따라온 침묵은 즉각적인 복수의 서곡이었다. 울부짖음과 애원이 내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뒤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가 내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비열한 이기심이 여전히 제자에게 기생적이고 맹목적으로 자기 희생적이며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명예의 언약을 제안하는 내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조차 용납하도록 강요했다. 이곳은 수당삭감이라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깔린 소파에 앉아 엉엉 울면서 내게 사정없이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감히 시를 쓰려고 굶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 형부는 모진 말로 나를 비난하며 멍청하고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고 몰아세웠다. 나는 울면서 군대에서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거실에 쓰레기를 마구 던져대는 동안 나는 탈의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역회사 사장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 사람을 찾아가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마치 소수자처럼 거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온갖 사랑과 진심, 걱정을 쏟아부으셨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 버렸죠. 산채로 매장당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내 죽일 수만 있다면 그건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아파트 소유권은 공식적으로 회사로 넘어갔고 이제 제가 없더라도 집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서를 검토하며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불법 점유 및 회원 재산 기록 거부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 감독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정전, 끝없는 탐욕, 망상. 그 순간 모든 것이 쾅 닫혔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기만 행위를 폭로했다는 만족감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내일을 망칠지도 모르는 냉혹한 남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 막히는 고통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저녁 식사와 집에 돌아와 한 일은 이상한 분위기였다. 안방은 빙빙 돌려 정리되어 있었고 루시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빚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성은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시동생의 날이라며 계산을 해주었다. 진실을 모르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친척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는 듯 어이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말없이 조용히 내 개인 소지품과 부모님이 사주신 귀중품들을 여행 가방에 챙겨 탈의실로 들어갔다. 두 번째 시간, 밤이 고요해지고 모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정의를 사용하며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덕분에 나는 과거의 불효함에서 비롯된 후회를 떨쳐낼 수 있었다. 언젠가는 업보와 응징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지하 호텔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날 테니까. 새벽 2시에 무모하게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엔 슬픔 대신 변호사 친구가 깨어 있었다. 기생충처럼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9시 30분 이웃들을 포함해 20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바지 자락을 찢을 권리까지 가진 특허권자는 독립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짐을 현관 밖으로 마구 끌어내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곰팡이 핀 침구와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 1병, 그리고 욕심 많은 시누이가 탐내던 물건들은 아파트 복도 바닥에 흩어지기는커녕 마구 던져졌다. 성인은 칸막이에 매달려 배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군인이 묵고 있던 집의 등기부에는 늦은 후에 무릎 꿇기.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이 낳은 업보의 주인공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는 사설 경비업체가 멀리 떨어진 호텔 방에서 나에게 보내준 웹캠 영상을 다시 봤다. 화면의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과 그 사이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이빨 빠진 얼굴을 보는 순간 10년 만에 가장 통쾌한 미소가 내 입가에 피어올랐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바람을 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대가는 톡 쏘는 법이다. 내 자존심은 확실히 회복되었고 이 잔혹한 복수극의 일막은 마침내 끝났다. 강제 퇴거가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우리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축축하고 곰팡이 핀 침구 더미에 주저앉아 세상이 끝나는 듯 하염없이 울었고, 시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 집행관의 다리에 매달려 이곳은 아내의 집이라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회사 측 법률 대리인들은 냉정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무자비하게 폐쇄라는 큰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평생 남들의 호의로 쌓아 올렸던 신뢰의 요새는 법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종이 호랑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친구가 보내준 공증서류와 소송 완료 증명서를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무자비한 놈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자신들의 짓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 자존심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 잔혹한 복수극의 일막도 드디어 끝났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성의 차단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지옥의 심연에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차단을 해제하자마자 성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애원하는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메시지에서 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번 한 번만 용서를 빌고 무릎 꿇고 자살하겠다고 했다. 가족과 형의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살게 될 처지라며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임시 거처라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쏟아냈다.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격렬한 감정과 깊은 경멸감이 뒤섞여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내 순수한 청춘 10년을, 내가 아껴 모은 소중한 시간을 잔인하게 낭비하게 만든 그 남자의 어리석음에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성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들인 50억 원은 그처럼 괴물 같은 놈의 먹이가 될 ATM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혼 판결과 함께 불법적으로 유용했던 생활비 반환 소송을 당할 예정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하라고 일렀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성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이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은 끊어졌고 차가운 법과 돈의 칼날만이 나를 옥죄어 올가미를 조일 수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지난 2달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내 영혼은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의 끝이 언제나 끔찍한 파멸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딸로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그날 밤 성의 번호를 영구 차단하고 호텔 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지는 전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했다. 성과 그의 가족은 내 10년이라는 청춘과 인생을 마치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착취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결국 그들이 직접 파놓은 무덤 속으로 떨어지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변호사 친구가 보내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최종본을 꼼꼼히 읽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형 부동산 회사의 법원 집행관과 사설 경비원들이 50억 원짜리 내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있었다. 정전과 단수로 어둡고 추운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이모 가족이 전날 밤의 분노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단 속반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시골에서 가져온 온갖 잡동사니와 곰팡이 핀 침구로 뒤덮여 엉망진창이었다. 시어머니는 집행관들의 바지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오열했지만
자본주의의 차가운 칼날은 그들의 소지품을 무자비하게 복도바닥에 내던졌다. 성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한때 경멸했던 사람, 그리고 속이려 했던 아내 람은 자신이 그들에게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최후를 준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신우이는 사설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와 손발이 묶인 채 평생 동경해왔던 거실의 수입 가구에 손도 댈 수 없었다. 그들의 그 강무도한 행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눈앞에 펼쳐지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마침내 격렬한 감정의 불길로 변했다. 그 무자비한 자들은 이제 도시에서 도망칠 길이 없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부모님. 이것이야말로 안전지대를 침범한 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이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호텔을 나섰다.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법정에서의 절망적인 재판뿐이었다. 그날 밤 성 씨의 전화번호를 영구 차단한 후 호텔방 창밖으로 아들의 모습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성 씨와 그의 가족은 제 젊은 시절 10년과 인생을 마치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낸 분노는 결국 그들이 직접 판 아들의 무덤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이기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변호사 친구가 보내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최종본을 검토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바로 그 순간 대형 부동산 회사의 집행관과 사설 경비원들이 50억 원짜리 제 아파트 정문 앞에 떼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전과 단수로 어둡고 차가운 집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전날 밤의 분노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 잠금 장치가 부서지고 법률 대리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시골에서 가져온 쓰레기와 축축하고 곰팡이 핀 침구로 어수선한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집행관의 바지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차갑고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칼날은 그들의 소지품을 복도 바닥에 마구 내던졌다. 성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움켜쥐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때 그가 경멸하고 죽이려 했던 아내 람이 바로 그들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최후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신우이는 사설 경비원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끌려 나와 손이 묶인 채 평생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거실의 수입 가구에 손도 댈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담은 영상 녹화본을 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거센 불길로 변해 폭발했다. 그 무자비한 자들은 이제 이 도시에서 도망칠 길이 없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부모님이 눈물로 나를 위해 세워준 안전망을 더럽힌 자들에게 마땅한 벌이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 호텔을 나섰다.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와 법정에서의 절망적인 재판뿐이었다.